네. 네. 딱 달랑 2시간인데 진짜 힘들죠. 힘드신데 그게 이제 어차피 법학은 제2 외국어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접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민법하고 형법은 그나마 접해요. 왜냐하면 민법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또 어떻게든 좀 생활 반경이 좀 넓은 사람들은 민법도 많이 아는 수도 있어요. 그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신문지상에서 보는 게 다 사건 사고 다 형법 얘기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행정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죠.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요? 단어, 수거, 문법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어, 수거, 문법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 행정법도, 이 행정쟁송법 공부를 할 때도 첫 번째 단어에 해당하는 게 조문이에요. 조문 안에 보면은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조문 안에 보면 아까도 조문 봤잖아요. 조문 안에 보면 취소 소송, 행정청, 위법, 처분 등 취소, 변경, 소송 이게 다 뭐예요? 단어예요, 단어. 이게 단어예요, 이게 단어.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의를 내린 게 영어로 치면 수거예요. 수거. 무슨 얘기냐? 이 행정청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조 제2항에 있어요. 행정청의 정의는 제2조 제2항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위법하다는 것은 우리한테 안 물어봐요. 처분 등은요, 제2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요. 제1호에 있어요. 이 정의가. 그 다음에 취소, 이거는 일부 취소니까 이 취소는요, 우리가 민총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요. 유효 상태를 무효 상태로 넘기는 행위. 그 다음에 이 소송이라는 건 지금 행정소송법에서 오는 소송이니까 법원이 정식의 절차를 거쳐서 분쟁을 해소하는 것. 해소하는 절차. 법원이 분쟁을 해소하는 정식의 절차, 이걸 소송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이 법조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의 단어들의 뜻은 둘로 이루어져 있죠. 법률 규정으로 그 단어 뜻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판례가 그 단어 뜻을 가르쳐 주거나. 둘 중에.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단어 뜻을 가르쳐 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판례로 단어 뜻을 배우는 건 익숙한데, 법률 규정으로 그 단어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법학 답안의 수준 차이는 어떤 뜻을 이 법조문은 이 단어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이 단어의 뜻을 법률 규정으로 가르쳐 줄 때 이 법률 규정을 적시해서 답안에 쓰냐 안 쓰냐가 점수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엄청나요. 그게 어디서 나냐? 행정소송의 한계론에서 이 단어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 행정소송의 한계론을 볼 건데, 강의 계획서 보셨겠지만 다음 시간에 20분 먼저 오세요. 20분 먼저 오셔가지고 20분 동안 한 10문제 정도를 낼 거예요. 주관식으로, 그냥 단답식으로 낼 건데, 뭘 내냐면 조문, 판례, 그다음에 학설에 중요한 거 쓰는 거 딱 그게 10문제 정도 낼 거예요. 그 10문제를 왜 내냐면 다음 일기 때 답안에다가 쓰는 것들만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이제 다음번. 오늘 이제 한계론인데, 요 소장을 그대로 이제 이쪽에 쓴 거예요, 소장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소장의 청구 취지에 쓸 수 있는 것과 청구 취지에 쓸 수 없는 것 중에서 쓸 수 없는 것을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행정소송의 한계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긴 해요,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긴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의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 소장에 요 A 부분, A를 취소한다. A를
이 B 한다 할 때 이 A와 B에 이 A와 B 영역에다가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이 차이 이걸 얘기해요. 요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청구 취지 1번에서는 무정형, 무한대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의 권리 침해 있잖아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라면 다 받아줘요.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은 당사자 소송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은 역으로 얘기했네. 민사소송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다 받아줘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뭐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가는데 문제는 원고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고가 됐기 때문에 소송 한번 제기해볼까? 이건 반 죽는 거죠, 둘 다. 둘 다 이건 단두대 매치죠. 단두대 매치. 지는 사람은 거의 3대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로 이 소송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잠깐 배우다 보시면 노동법이나 이런 거 배우면 이제 노동 현장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근로기준법이니까 네가 가면 이겨.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그 근로기준법 몇 조인데 얘기인데 너 가면 너 있잖아. 소송에 무조건 이겨. 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요. 그건 소송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좋게 얘기해서 어떻게든 받아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소송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청구 취지예요. 소송의 청구 취지 1번이 지금 청구 취지에 청구 취지 1번, 2번 있는데, 청구 취지에 쓸 수 있는 것, A 부분에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B 부분에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한 개는 한 개 밖에 있는 건 쓸 수가 없는 걸 말하고 한 개 내에 있는 건 쓸 수 있는 걸 말한다. 그게 이제 실제적인 이해예요,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소장이 보면 원고, 피고, 여기 인지대라고 나오는데, 이 인지대는 여러분들이 저기서 할 때 여러분들 다 한번 지금 이거 해봤어요. 운전면허증 따러 갔을 때, 운전면허 그 시험 접수할 때 인지대 붙여서 하잖아요. 그 인지대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기관에게 어떤 문서를 낼 때는 반드시 그 문서에 대하여 이 뭘 붙여요. 그걸 인지대라 그래요. 그런데 소장에 내는 이 인지대는 되게 비싸요. 몇백 원짜리가 아니에요. 소가. 이 소장에서 이기면은 얼마를 받아내느냐. 이게 소가라 하거든요. 소가. 이 가격할 때 그 가짜. 그래서 소가에 상응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취소 소송은 소가가 무지막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취소인데 만약에 내 집이 산업단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산업단지 지정 행위 때문에 내 집이 들어갔는데 거기 한 10,000평 정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이. 그럼 평당 그게 한 1억 장 정도 돼요. 그럼 소가가, 이거 뭐예요, 이건요? 100억대, 1000억대가, 10살이 몇천억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지대는 엄청난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인지대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소장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장이 잘못되면 부적법 소각화를 받아요. 부적법 소각화를 받으면 이 소장은 이 인지대 10억짜리 붙인 1억짜리 붙인 인지대가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소장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소송 경제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소장을 쓰레기로 이렇게 휴지 쪽으로 만들면 안 돼. 이걸 재활용해 보자. 그걸 소변경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소변경제도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그걸 소변경제도라고. 그래서 소변경은 소장을 다시 써보자. 아시겠죠? 소장을 이 상태에서 이 인지대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송경제라고 그래요. 그걸.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살짝 보시고, 자, 이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청구 취지 1번에 관련된 거다. 행정소송의 한계는 청구 취지 1번에 관계된 거다. 근데 1번에 관계된 건데, 뭐하고 관련돼 있다? 요것과 관련돼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즉, 항고소송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고 읽어놓은데 알고 봤더니 항고소송의 한계론이더라. 왜? 당사자 소송은 무정형 무한대라서 한계론이 필요가 없다.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행소법 45조의 법정주의 때문에 한계론이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항고소송에서만 문제가 된다. 이게 행소성 한계론이에요. 여기 시험 문제 요 근래 계속 나오세요. 요 근래.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넘겨서 또
그러면 이제 그 한계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자, 행정소송법 8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8조는 전가의 보도예요, 전가의 보도. 무슨 얘기냐? 이 44개 조항, 특히 취소소송이 9조부터 34조까지 있다고 그랬죠. 9조부터 34조 가지고서는 모든 소송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를 못해요. 달랑 26개 조문 가지고 어떻게 그 거대한 몇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소송을 그걸 진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진행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진행에 관한 일반법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반법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에요. 그 일반법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법원조직법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소송의 한계론과 관련이 있어요. 법원조직법. 자, 그래서 여기 보면 8조 2항에 보면 행정소송, 이 8조 동그라미 2번은 제2항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2항을 보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준용이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법,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민법이요. 민법은 준용을 하질 않아요. 민법 조항이 없어요, 이 안에. 그죠? 그거 하나 가지고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민법은 민사실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사실체법이 없어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은 있는데 민사실체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실체법이 곧 민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준용이 뭐냐는 거예요. 준용. 이 준용이란 말은 준 플러스 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준 플러스 용. 이 용자라는 것은 적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적용. 그러면 민사집법의 규정을 적용하겠대요. 근데 준용이란 말, 준자, 적용이란 말 안 쓰고 준자 썼죠. 준자는 그 성질이 공통되는 한 이런 뜻이에요. 그 성질이 공통되는 한. 그러니까 성질이 공통되는 한 뭐 한다?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준용한다가 성질이 공통되는 한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준용 규정이 없을 때는 그러면 적용 못하느냐? 적용해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어요. 유추 해석을 통한 적용이라고 해서 유추 해석이요. 유추 해석을 통한 적용도 있어요. 유추라는 게 뭐예요? 아날로기. 유추가 뭐예요? 성질이 같을 때에는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거 유추죠, 그게. 그러니까 유추예요. 유추가 바로 이 준자하고 같은 말이니까 준자가 그 성질이 공통되는 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준자라는 말은 법학에서 준자를 쓸 때는 언제나 뭘로 쓴다? 성질이 공통된다고 쓰는 거예요. 준자. 성질이 공통된다.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말이 여러분들 가끔 이제 들으실 건데 그 준자가 그런 의미예요. 아, 준법률행위 들었잖아요. 민총할 때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들으셨죠? 그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통되는 거죠. 공통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가 없는 거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죠. 뭐만 있어요? 사실행위가 있는 거죠. 연착된 승낙. 승낙이 연착됐을 때 뭐라고 보지? 했더니 법에 그 효과를 넣어놨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뭘로 본다. 이렇게. 그렇게 법에 정해졌어요.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공통돼 있어요. 그 성질이 공통됐어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성질이 공통돼요. 뭐?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 다만 법률행위는 차이점이 뭐예요? 거기는 의사표시 요소가 있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요소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공통점을 찾아가는데 이 공통은 우리가 수험생인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찾을 수가 없고 법학자들이 즉 판례에서 얘기한 대로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이거든요. 자, 이것만 살짝 기억해서 준용이란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 준용은 뭐다? 행정소송에 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그 성질이 공통되는 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적히는데 그 중에 법원조직법과 행정소송의 한계론과 관련해서는 8조의 조문에서 이 법원조직법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법원조직법이 튀어내려온다는 거예요.
튀어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소송의 한계론이에요. 이게 법원조직법 그래서 올해 30점 문제에서는 8조하고 요거 쓰라는 거예요. 가처분 이런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행정법 4조로 해결했거든요. 행정소송법 4조로 해결하면 그게 15점을 줬어요. 15점에서 20점을. 근데 올해 30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4조 위에는 뭐가 있지? 그랬더니 4조 위에는 8조 이제 법원조직법 2조가 있고 법원조직법이 2조를 왜 끌고 오는 거지? 행정법 8조 2항 때문에 끌고 오는 거야.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법학 답안은 법조문을 어디까지 쓰느냐에 관한 시험 문제인 것이지 어떤 내용을 쓰라라는 시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조문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조문을 제시를 못하면 그 설문 상황,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설을 못하는 거예요. 조문과 판례를 모르면.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여기 보면은 법원조직법 2조로 이제 8조를 통해서 법원조직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정소법 8조 때문에 법원조직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있잖아요. 도어, 게이트 있죠. 이 게이트를 반드시 법조문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정쟁소법에서는. 행정소송 특히 행정소송법에서는 어떤 게이트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 게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게이트를 법조문을 통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학설과 이론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준용 규정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혹은 유추 해석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느닷없이 훅 튀어나온다. 이거 논리 비약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논리 비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행정법 8조 2항에서 출발을 해서 법원조직법 2조로 갔더니 자, A 부분에 여기 A 부분, 이 A 부분에 뭘 쓰라고 했더니 법률상의 쟁송을 쓰래요. A 부분에. 즉 A를 심판한다니까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게 대상이잖아. 대상. 목적어잖아요. 목적어를 뭘로 잡아라? 이걸로 잡아라. 이걸로.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해라. 즉 법률상의 쟁송을 목적어로 삼을 수 있다. 청구취지 1번에. 두 번째는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죠. 법원에 속하는 권한은 소송의 종류죠. 법원에 속하는 권한은 소송의 종류잖아요. 소송의 종류. 그러면 소송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아까 식별한다 그랬어요? 청구취지 1번에 소수로 동사 부분에 의해서 식별한다 그랬잖아요. 소수로. 그 소수로 부분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취지 1번에 이거는 A 부분과 관련돼 있고 요거는 B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상의 쟁송은 A 부분에 써야 되는데 법률상의 쟁송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게 판례가 얘기하는 의미죠. 구체적 사건성 첫 번째. 두 번째 법률의 해석 적용을 통해서 마지막에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그중에 구체적 사건성에 대한 분쟁 해결. 두 번째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하여 해석 적용을 통한 분쟁 해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구체적 사건성과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한 분쟁 해결. 이 두 개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법원에 속하는 권한은 권력분립 원칙상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 소송만 담당해.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할 소송이 뭐야 그랬더니 3조와 4조에 담당할 소송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왜?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송은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소송인데 행정소송법 구조를 보면은 관할법원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구조를 보면 행정법 구조를 보면 재판 관할 이렇게 나왔죠. 재판 관할 그래놓고 187페이지에 제1항에 보면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관할을 가고 행정법원 관할이란 말은 권한과 동의어죠. 관할과 권한은 동의어죠.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권한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취소소송. 그러니까 근데 그 취소송을 전부 다 준용을 하니까 결국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근데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대법원에다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행정법 45조 때니까 그건 제하고 그럼 둘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항상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누구한테 갖고 있다. 누가? 행정법원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법원이. 그러면 행정법원이 가지고 있는 소송이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정형이어서 청구취지 1번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에서 4조에 제한이 있다. 취소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자이가 이범임을 확인한다. 이렇게밖에 못 쓴다. 그러면 그 외에도 쓸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게 권력분립이에요. 그 외에도 쓸 수 있단 말인가? 즉 입법자가 사법부 그중에 행정법원은 이것만 해라고 했는데 그 외의 것도 할 수 있단 말인가? 입법자가 하라는 건 권력분립이잖아요. 입법자가 법으로 만든 것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권력분립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법원에 속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한계론에 뭐라고 하냐? 구체적 이걸 사법본질이라 그래요. 법률상의 쟁성으로 사법본질상의 한계라. 그래서 이거 합치면 사법본질상의 한계 하나. 여기는 뭐예요? 권력분립상의 한계 하나. 그래서 한계는 크게 사법본질상의 한계, 그 다음에 권력분립상의 한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뭔가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법학이라는 것은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네이밍. 이름 붙이기인데 이름 붙이기인데 법률상의 쟁송을 찍찍 찢었더니 구체적 사건성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게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거라는 이름표가 하나가 또 나오더라. 그다음에 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으로서는 권력분립상의 한계, 권력분립 원칙이 적용되는 그 한계라는 이름표가 하나가 나오더라. 이렇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한번 보면은 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5페이지.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이 목차는 이거는 단문형이나 가능한 목차예요. 그냥. 그래서 보면 자, 의의를 먼저 써놓으면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 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법률상 쟁송이 문제된다. 이게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소장에. 둘째, 법원이 정식의 소송 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권력분립 원칙이 문제된다. 이거 청구취지 1번에 이제 수로 부분의 한계라는 거예요. 수로에다 쓸 수 있느냐. 목적어에다 쓸 수 있느냐, 수로 부분에 쓸 수 있느냐, 즉 A 부분에 쓸 수 있느냐, B 부분에 쓸 수 있느냐.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로서의 법률상 정성, 자 이거는 A 부분에 쓸 수 있느냐, A 부분에 쓸 수 있느냐 했을 때 문제의 소재에서 자 법원조직법 제2조 제2랑 자에 의하면 하고 보고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 법조문을 보고 베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법학 답안에 또 제일 잘 쓴 답안이 뭐냐? 법조문 보고 베낀 답안이 제일 잘 쓴 답안이에요. 법조문을 보고 베끼라 했더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비법대라서 처음에 이제 흥중관대학교에서 2차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옛날에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제 또 중앙대니 이런 데도 봤지만 옛날에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에서 옛날에 조선시대 유생들이 과거 시험을 봤다 해서 저희도 이제 거기서 시험을 봤어요, 옛날에. 성균관대에서 보면은 법조문을 주거든요. 비치법전을 줘요. 비치법전을 이제 1교시 시작할 때 이제 줘요.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줘요. 그럼 주면 그걸 처음에 보고 친구들이 주고 어떤 사람들은 보고 베끼고 어떤 애들은 안 베껴요. 안 베낀 애들은 생동차. 보고 베낀 사람들은 유해생들. 왜? 생동차들은 보고 베끼는 걸 컨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다가 안 되면 참고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유해생은요? 보고 베끼는 거죠. 벌써 아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은 보고 베끼는 거예요. 법조문을 여기에 있으니까 출제자도 알고 나도 알고 그다음에 채점자도 아니까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만 쓰면 되겠네. 아니요. 2조 1항 1호를 다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끼는데 보고 베끼는 이 방법이 에 의하면 하고 보고 베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에 의하면 하고 그냥 보고 베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판례를 보면은 판결문은 에 의하면이라고 쓰질 않아요. 그분들은 에 따르면이라고 써요. 판결문은 왜 에 따르면이라고 쓰냐면 현재 적용되는 법은 이런 건데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근데 수험생인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법이 진리이기 때문에 에 의하면이라고 써요. 그럼 판례는 에 따르면이라고 쓰면 반드시 뒷부분에 꼬랑지가 필요해요. 뭐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몇 조 제 몇 항에 따르면 뭐뭐는 뭐뭐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판결문 읽으시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법, 현재 효력 있는 법이 진리예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 몇 조 제 몇 항에 의하면 하고 그냥 쭉 보고 베끼고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라고 규정하고 있다 쓰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 범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끝. 근데 판결문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법원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 범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서 보고 베끼면 돼요. 항상 보고 베낄 때는 항상 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 베끼면 돼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에 의하면 하고 그냥 보고 베끼면 돼요. 암기한 그 상태로 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법원조익법 제2조 제1항에 이제 범상 쟁송 있잖아요. 범상 쟁송을 다시 얘기를 해줘요. 다시 풀어줘요. 판례가 풀어주는 거예요. 범상 쟁송을 다시 풀어주는데 뭐라고 풀어주냐 하면 이렇게 풀어주죠. 범상 쟁송은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둘러싼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범상 쟁송은 뭐다?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둘러싼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분쟁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목적어이고 그다음에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이 원고를 가리켜요. 이게 소장에. 원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의 범상이니까 이걸 주관적 소송이라 한단 말이죠. 특정인의 범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다. 그럼 이와 같잖아요. 첫째,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둘러싼 특정인의 범상 이익에 관한 분쟁이 한다는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가 문제된다. 둘째,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 한다는 법령의 해석 적용에 따른 한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한계를 빼낼 수 있냐는 거예요. 막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법률 규정으로부터 이렇게 마치 거미 똥구녕으로 논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빼낼 수 있냐는 거 실 빼내듯이. 그러니까 이제 학설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법률 규정을 쓰고 그 법률 규정의 어떤 특정한 표현으로부터 이게 튀어나온다. 이게 줄줄줄줄. 그거 써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와 그 다음에 법령의 해석 적용에 따른 한계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왔다? 그랬더니 8조 법원조익법 제2조 제1항의 법률상 쟁송이란 용어로부터 튀어나왔다. 이게. 요거를 아냐를 올해 시험에서 물어봤다니까요. 요게. 그러니까 약간의 되게 심화 학습이었어요. 올해 시험 문제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의 권한에 속한 사항, 법원에 속하는 권한, 이거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권력분립 원칙의 한계죠, 이게. 그래서 권력분립 원칙의 한계,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이 페이지 넘기면 7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제 한번 넘겨볼게요. 자,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이제 A과 B 부분이에요. 소장에 A와 B예요. 청구 취지.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자, 법률상 쟁송은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 법률 관계를 둘러싼 특정인의 법률상에 관한 분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까지가 목적어, 이게 A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이죠? 요거는 이제 원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는 특정인이 원고가 되는 거죠, 요게. 그 다음에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요거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못한다면
나면 뭐하러 소송으로 가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는 분쟁이죠.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청구취지 1번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것은 권리주체 간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특정인의 법률성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한계에 해당해 버린다. 두 번째, 법령의 해석 적용에 따른 한계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목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숨어 있는 논점이 있어요. 숨어 있는 논점이 뭐냐면 구체적 사건성을 갖고 있는데 법령의 해석 적용이 안 되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별도의 논의가 아니에요.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인데 권리주체 간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둘러싼 특정인의 법률성에 관한 분쟁이에요. 근데 그 분쟁을 법령의 해석 적용을 못할까? 그 분쟁에 법령의 해석 적용이 가능할까? 이게 숨어있는 단계적 판단 구조예요. 법학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요. 이렇게 우르르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나는 요거까지 판단할게, 이러면서 병렬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취사 선택해서 판단하는 판단 구조가 아니에요.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를 만족해야 구체적 사건성이에요. 띄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법령의 해석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통치행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통치행위라는 거 어려운 말이지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 구조가 안 나타나는 답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구체적 사건성이 통과되면 비로소 법령의 해석 적용에 따른 한계를 논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걸 단계적 판단이라 그래요. 단계적 판단.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그다음에 또 쭉쭉 넘겨서 이거 다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행정서의 구체적 사건성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 사건성. 그래서 당사자 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 분쟁이죠. 그럼 여기가 보면은 자, 당사자 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 분쟁,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걸 이제 포지티브하다고 그래요. 이걸 포지티브한 이 개념정의라 하는데, 이 개념정의에 해당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이 논리학에서 이런 표시인데 이걸 노트라 하거든요. 낫이 아니고 이건 노트라 그래요. 이 노트라는 것을 여기다 붙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X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실 때, 법학 교과서 보실 때 1, 2, 3, 4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4, 3, 2, 1로 나오는 거 보셨어요?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게 나오죠. 아니,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닐 것, 구체적 현실적인 분쟁이 아닐 것,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닐 것, 법적 분쟁이 아닐 것,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꼭 법학 답안을 보면 D부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법적 분쟁이 아닐 것,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닐 것, 구체적 현실적인 분쟁, 이렇게 나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어식, 독일식 글의 순서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법적 분쟁 which is 혹은 that, 법적 분쟁 that,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X, 그 다음에 which is 구체적 현실적 분쟁 X by 당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순이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어순이 거꾸로 돼 있어서 법학 이 교재들이 전부 다 뒷부분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교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말 어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X를 다 붙이면 돼요. 노트. 법적 분쟁이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건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and 다 만족을 해야 구체적 사건성인데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건성이 깨지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당사자 간의 구체적 현실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거냐 아니냐. 이제 법적 분쟁이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는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야. 세 번째, 구체적 현실적인 분쟁이 아니야. 네 번째,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니야. 그런데 이 분쟁이 아니다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뒷부분엔 네이밍이죠. 그래서 네이밍을 해주죠. 법적 분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떤 네이밍을 치냐면 그거는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라 하자. 그렇게 네이밍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학 공부를 할 때 법적 분쟁이 아니야? 그러면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네.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어려워. 그럼 찾아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찾아보려고 이 사전을 찾을 때 하루 왼종일 사전을 루프에 무한 루프에 빠져서 뺑글뺑글 돌면서 막 찾아본 적 있나요? 국어 사전 같은 경우 그런 현상에 빠져요. 이게 법학에서. 왜? 네이밍이기 때문에 네이밍을 계속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모르는 시점까지 결국은 도달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칭 언어 구조로 되어져 있다면 그 상태에서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반사적이게 하는 분쟁이 뭐예요? 그러면 법적 분쟁 아닌 거예요. 법적 분쟁이 아닌 게 뭐예요? 반사적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 이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국정감사 때 이 법률가 출신들 장차관들 나오면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건 뭐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양반. 아니, 그게 일부러 그 사람을 약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선. 구조적으로.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은 법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사회학자예요. 아니면 사회학자는 뭐예요? 사회 현상을 적극적으로 정의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정의를 내린 정의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법학자는 그런 정의가 없어요, 자기한텐. 그러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말이 헛도는 거예요, 서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네이밍을 해놨어요? 사실행위에 대한 분쟁이라 하자, 그걸. 그럼 사실행위에 대한 분쟁 중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돼요. 왜? 권력적 사실행위 안에는 수인 의무라는 게 들어져 있어요. 지금 뭐 어려운 말이지만 수인 의무. 저 권력적 사실행위는 뭐냐면 우리의 신체 재산에 대한 국가의 물리력의 행사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이 물리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와서 막 나한테 있잖아요. 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우리 집 대문을 뜯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막 내 컴퓨터 일기장 들여다본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문제는 그 권력적 사실행위가 법 집행행위라는 거예요. 법에 입각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입각해서 나온 그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걸 수인 의무라 하거든요. 이 수인 의무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걸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래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쟁이 아니다. 구체적인 현실적인 분쟁이 아닌 것을 추상적 규범 통제라 그래요. 추상적 규범 통제가 뭐냐면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분쟁이에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쟁이 아니라 그래요. 아니, 유일하게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분쟁,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쟁이 아니에요. 왜? 법률 자체가 일반 추상적 규정이라 그래요, 이걸. 일반 추상적 규정이에요. 일반 추상적 규정이 있는데 법률은 일반 추상적 규정인데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현실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실의 누군가는 누구예요? 이게 개별 구체적이라 그래요, 그거를. 개별 구체적. 그다음에 개별의 반대말이 일반적. 그다음에 구체적의 반대말이 추상적.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인 걸 법률이라고 그래요. 일반 추상적인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은 해석을 통해서 적용이 돼요. 법률은 해석을 통해서 적용이 돼요. 적용이 어디에? 개별 구체적으로 적용. 개별 구체적인 게 바로 여기 있잖아요. 개별 구체적인 분쟁이어야 되는데 야 나한테 왜 이렇게 해석해서 나한테 내려왔어? 라고 이 법률에 이 해석을 다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한다? 구체적 사건성이 없다 그래서 법률의 해석은 별도의 소송 형식으로 다투는 것이지 이 항고 소송, 뭔 말하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소송형을 다투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뭔 말하는 판결을 구합니다의 A 부분에 쓸 수 없고 B 부분에 쓸 수 없다는 것이지 이거를 다투는 소송 형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소송 형식이 있죠, 당연히.
사실행위에 관한 분쟁인데 사실행위에 대한 분쟁을 어디로 가요? 내가 손해 발생하면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죠. 이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소송 형식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법률의 해석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으로 간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다른 소송 형식으로 있는 것이지 이 소송 형식으로는 못 들어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한계론이. 한계론에 해당한다 해서 영원히 그걸 다투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계론에 가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권리보호를 해서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오해예요. 다른 소송 형식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당사자는요, 국민을 말해요, 국민. 근데 국민이 아닌 게 누구가 있어요?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고가 되는 거고. 요거는요, 국민이 아니고 주민. 국민이 아니고 주민이 소송이 되는 원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 소송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하고 있어요. 네이밍.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만. 사실상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어디 쓸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네이밍의 문제예요, 이거. 그다음에 법령의 해석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성은 통과를 했어요. 구체성을 통과했을 때 그 구체성에 대해서 법령의 해석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으면 한계밖에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딱 요거예요. 행정상 훈시 규정, 방침 규정. 자, 훈시 규정, 방침 규정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행정 규칙이라는데 판사님, 저놈이 행정 규칙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 행정 규칙을 지키라라고. 자, 행정 규칙, 방침 규정 있죠? 그걸 준수와 실현 있죠? 행정규칙 있죠? 행정상 훈시 규정, 행정상 방침 규정의 준수와 실현. 행정상 훈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뭐 이딴 식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처분을 취소한다는 거, 청구원인 가서 저걸 지키지 않았으니 위법하다 이렇게 쓰는 건 모르지만 그 자체를 준수해달라, 실현시켜달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있잖아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는 옛날에는 재량행위는 자유재량행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량행위는 재량행위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재량에 맡길게. 너 그거 할래? 네. 그러면 네 재량껏 해봐. 그럼 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네 마음껏 한번 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적 의미예요. 이게 재량이라는 게 자유재량이거든요. 이 자유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그 전원책 변호사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거. 자유주의가 뭐냐면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유주의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용국가로 가게 돼 있어요. 약용국가.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서만 국가가 테두리를 정해주면 그 안에서 마음껏 행위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로 가면요,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약육강식의 세계로 가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주의로만 가면 진짜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간물주 빼고는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한 사회죠. 어쨌든 근데 자유재량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 자유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유는 뭐냐면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재량행위는 과거에 판단여지와 재량행위는 같은 의미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해드리겠지만 이 판단여지는 요건면에 있는 거고 재량행위는 효과면이나 매우 어려운 이제 얘기인데 그냥 아주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 그러니까 판단여지라는 거, 여지라는 것은 영어로 룸이에요. 룸. 영어로 룸이에요, 룸. 룸이라는 게 어떤 여지가 있다, 어떤 여유분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요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재량행위는 요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저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 판단 여지는 요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우리 판례가 판단 여지는 없다고 그래요. 아니 그때 따라서 어떤 법조문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때는 이렇게 판단한다? 그럼 무슨 일이 없어요? 법적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런 거를. 판단 여지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 판례는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어쨌든 둘 다 의도는 같죠. 둘 다 의도는 같죠. 요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 요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앞에 자유자가 과거에는 붙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통제를 못했어요. 통제를 못한다는 뭐예요? 법령을 해석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해결 밖에 있었다. 그러다가 나치 정권에서 이 나치가 자유재량행위예요. 자유재량행위로 이 히틀러가 모든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 밖에 있었어요. 히틀러의 모든 행위가, 통치행위가. 그 통치했던 각종의 국가작용이 다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재량행위에 통제가 들어와요. 이 히틀러가 인류에 끼친 아주 순기능 중에 대표적인 순기능이 이 재량행위를 통제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통제하게 만들었냐? 헌법에서 통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률도 헌법에 의해서 위헌 법률이 될 수 있다. 이게 히틀러의 최대 공적이에요.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헌법재판 제도가 그전에 물론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 있긴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일종의 일반적 현상이 된 건 독일의 패망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행정 영역에서도 자유재량행위도 이제는 일탈남용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일탈남용이라는 이런 판단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법령을 해석 적용해서 너 그 위법한 거야 임마. 너 그 재량행위 취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 있죠. 특별 권력 관계는 이제 그 국가하고 국가의 특별한 관계성이 있는 걸 특별 권력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이 된다고 하거나 공무원은 뭐예요? 국가기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국가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기 국공립 도서관 있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국가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기 싫은데 국가에서 너 들어와 새끼야 이런 경우 있어요. 교도소 가는 거, 큰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뭐예요? 이거는 국가의 관리 감독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근영특사라고 크게 이제 네 가지 형식이라고 해요. 근영특사. 그러니까 특별한 근무관계, 그다음에 용조물 이용관계, 특별 감독관계, 그다음에 뭐 특별 뭐 사단관계, 뭐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한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은 최근에 뭐냐 특별 행정법 관계를 하면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요. 뭐를? 통제를. 특별 권력 관계는 내 새끼는 내가 팬다였어요. 내 새끼는 내가 팬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가 알아서 패더라도 어떻게든 일반 법원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통제하러. 내 새끼는 내가 팬다는데 그게 영어로 하우스홀드라고 그래요. 하우스홀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판타지 보면은 뭐 마귀의 권속, 악마의 권속 이런 거 나와요. 이 권속 개념이 이게 권속이라는 건 뭐냐면 늘어진 팔이거든요. 늘어진 팔. 그러니까 내 늘어진 팔이니까 내 팔 내가 자르고 내가 때려서 뭐 네가 뭐 할 건데 이게 이제 이 특별 권력 관계의 개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임마. 네 공무원 됐다고 해서 걔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어떤 성질이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거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하면서 특별한 행정법 관계를 하면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통제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통제로 끌고 들어오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법령 해석적 분쟁 해결한다. 분쟁의 해결은 통제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원에서 통제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했더니 이거 통제를 못 끌고 이건 여전히 못 끌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거네요. 그 다음에 이 통치행위 시험 문제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그라미. 나머지는 동그라미 이거 시험 문제 못 내요. 이건 시험 문제 못 내요. 이거 못 내고 시험 문제 내는 건 이거 훈시 규정 요거하고 그다음에 통치행위로 시험 문제를 내요. 시험 문제 여기서 내는 건 통치행위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통치행위는 뭐예요? 뭘 통과해야 돼요? 구체적 사건성 통과하고 들어오는 거죠. 아까 그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론 있잖아요. 그 구체적 사건에 해당해요, 이건요. 구체적 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석 적용해서 분쟁을 해소할 수 없어. 이런 뜻이죠. 즉, 법령의 해석 적용이 안 되는 지점이야.
통치행위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로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결론은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 A에 쓸 수 있다. 결론은 취소 소송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 혹은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 이 A에다가 쓸 수가 있다. 지금 당장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만 외우세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 쓸 수 있다. 요거 외우세요. 이거요. 결론. 이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뭐게 그 판례를 암기해야 돼요. 그 판례 암기하는 게 이거 핵심이 핵심. 요거는 그냥 시험장 갈 때까지 달달달달달 암기해야 돼요. 요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판례를 달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거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요거 외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통치행위는 어떻게 된다? 구체적 사건성을 통과해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 시험 문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 A 부분에다가 쓸 수 있는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안에는 통치행위도 들어가. 근데 이 통치행위라고 되면은 안 되나?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가 대통령의 국군 파병 행위예요. 대통령의 해외 파병 결정을 말하거든요. 국군에. 그러면 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돼요. 그게 구체성이에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재의 행정소송 구조, 특히 취소소송 구조에서 통치행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받아주느냐,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요. 현실적으로 받아주느냐. 근데 우리 판례가 안 받아준다 그래요. 그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되는데 나 안 받아줄 거야. 왜? 그거 받아주면 나 정치 판결해야 돼. 정치 판결하면 사법부의 뭐예요?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져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판사들 반 죽는 거예요. 예, 2, 3년 뒤에는 다 감옥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명목, 어떤 명목에 의하든.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사건 속으로 법원이 들어가는 걸 극히 경계하는 거예요, 법원은.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띠고 있으면 자기들은 절대로 거기다가 한 발 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당장 저기 사무실에 가서 복습 동영상 신청해서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초반에는 좀 복습 동영상 많이 들으세요. 초반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복습 동영상으로 제공하잖아요. 그때 앞부분을 복습 동영상으로 자꾸 들으세요. 제일 어려워요, 이 지점이.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제일 추상적이고 막 뭔 말이야. 뒤로 돌아서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 거니까 앞부분은 복습 동영상 통해서 자꾸 듣고 또 듣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통치행위로 가면요. 자, 통치행위는 의의가 중요해요. 의의가 뭐냐면 자,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작용이거든요. 이게 국가작용 중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정치성을 띤 행위도 아니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예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뭐냐? 여론조사하면 5대5예요. 여론조사하면 찬반 여론이 5대5예요. 심지어 한 6대4 정도까지. 그것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는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찬반이 5대5 혹은 6대4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총선이라든가 대선 때 그 정책을 집행한 자가 정치적으로 낙선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무슨 형법이라든가 그런 걸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이제 검찰에서 자꾸 이런 거에 뭔가 들여다보고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정권이 바뀐 걸로 게임 끝난 거 이건요. 그걸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거대한 반작용을 받게 돼 있어요. 반동을 받게 돼 있다고요. 왜? 이 정권 끝나면 또 그거 들여다보는 사람들 또 감옥 가요. 틀림없이 가요. 이거 큰일 난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이 너무 생겨, 사실은. 그래야 지금의 이 위기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유혹을 항상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
뒤에 선거를 통해서 바뀌거든요. 그게 통치행위예요. 그게 통치행위예요. 그게 통치행위예요. 그래서 사법심사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처분성은 긍정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이 논의 실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왜 썼냐 하면 답안을 쓸 때 2단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랬더니 인정되네. 두 번째, 통치행위인지 여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답안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통치행위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A 부분에 쓸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A 부분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써가지고 진짜로 행정법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진짜 소송을 제기하면 난리 난다. 그 난리 나는 통치행위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을 하는지. 자, 그래서 논의실이 있는데 야야야 학설 중에는 통치행위 부정설은 뭐예요? 통치행위 부정설? 무슨 소리야?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마. 그걸 왜 그걸 안 해줘? 그 부정설. 왜? 행정소송은 개괄주의. 행정소송은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기만 하면 다 다퉈야 된다. 이게 개괄주의. 두 번째는 실질적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뭐냐면 이제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제거든요. 근데 법에 의한 통제를 왜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게 한 것.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게 하는 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형식적 법치주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뭐냐면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서만 통제한다. 법에 없는 건 통제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에 없는 거라도 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통제해야만 해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성의 개괄주의를 감안한다면 이거는 통치행위 자체를 부정해야 돼. 즉 통치행위란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랬더니 아니야. 이 통치행위는 재량행위. 이 재량행위라는 건 과거의 재량행위. 자유자가 들어있는 재량행위예요. 자유자. 그다음에 이 통치행위는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수는 있는데 이게 독자적인 행위거든. 이런 말도 있고 그게 아니고 내재적 한계. 통치행위는 사법 통제를 하지 말라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사법자제는 통치행위는 정치성이 너무 강하니까 사법부가 자제해야 돼. 이렇게 이제 4가지의 근거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근거로 긍정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긍정하는 견해가 뭐예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 아니야. 이거는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긴 한데 이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처분청이 하는 행위고 요거는 국회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국회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이거 독자적 행위야. 그런 얘기가 있고 아니야 통치 행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법부가 통제하지 말라라는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행위다. 내재적 한계설. 그다음에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내재적 한계는 무슨 내재적? 할 수 있는데 사법부가 자제하지 않으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난리 난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재량행위설, 독자적 행위설, 내재적 한계설, 사법자제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학설이 4개가 있어서 긍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에 우리 판례 대법원. 우리 판례는 무슨 학설을 취하고 있냐면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는 그거를 다뤄버리면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분명하나 다뤄버리면 뭐요? 사법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해야 돼. 사법자제에서. 헌재 결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는 헌법소원을 받아주거든요. 이거.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을 하는 곳이에요. 원래. 헌법재판소가 이원법률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정치적 판결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라든가 이거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정치성을 띤 행위니까. 받아주죠. 정치 판결을 하는 곳인데 거기는 본질이. 헌법재판소는 본질이 정치 판결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셨죠? 그래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해. 대통령의 국군 파병 행위가 이 파견당하는 이 군인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해요. 그럼 군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럼 이제 공사의 비경량인데 내가 갔다 와 임마. 그래서 이제 간 거죠. 이 녹색 부대가 갔다 와. 국익을 위해서 갔다 와. 괜찮아. 거기 가서 안 죽어. 이러면서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정치 판결, 헌법소원은 되는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이 있는데 거기도 있어요. 통치행위에 관해서. 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법원만 알면 돼요. 대법원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H자에다 쓸 수가 있는데 야 쓰지 마 할 때는 이 두 부분을 띌 때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국회가 한 행위하고 대통령이 한 행위가 있는데 국회는 있잖아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헌법에 국회의 자격심사, 국회의원에서의 제명 있죠. 이거는 소송으로 못 간다라고 아예 정해놨어요. 헌법의 명문 규정으로 이건 소제기하지 마라. 야 받아주지 마. 그거 받아주면 큰일 나. 그 받아주지 마라 해서 아예 헌법에다 정해놔서 그건 이건 소송 못 가게 하네. 그냥 통치행위.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못 간다고 없어요. 소송으로 가지 못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느냐를 판단해 봐야 돼요.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느냐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로 주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은 아닌데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두 개예요. 서훈 취소.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훈장을 주는 결정하고 훈장을 이제 취소하는 결정이 있어요. 왜 이제 독립유공자로서 서훈을 결정해서 줬더니 뒤에 봤더니 알고 보니까 야, 이 친일파였어. 친일파여가지고 이제 친일파장은 들통나가지고 서훈 취소를 당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서훈 결정은 요건 누구한테 훈장을 준다 이거 있죠. 요거는 국익의 차원에서 혹은 건국의 차원, 이념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행위예요. 그런데 서훈 취소는요. 이거는 취소의 대상이 돼요.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되고, 요건 아니에요. 자,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예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걸 꼭 기억하세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는 국회하고 대통령밖에 없어요. 국회하고 대통령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거취가 결정되는 사람들이죠.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거취가 결정되는 사람이죠. 대통령, 대선, 국회, 총선. 그죠? 근데, 그러면 고도의 정치성을 띠긴 하는데,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면, 그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관소송하고 주민소송 가요, 그거. 그건 기관소송과 주민소송의 대상이 돼.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를 할 수도 없어요, 걔네들은. 없어요. 그 권한 자체가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에 권한들이 쭉 있거든요. 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 이런 자치사무가 있는데, 거기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국회하고 대통령밖에 없어요. 선출직 중에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에 변동이 오는 자는 국회와 대통령밖에 없죠.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선거를 통해서 하니까 선거가 뭐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성을 띠는 행위를 하죠. 그 중에서도 고도란 말은 이게 찬반 양론이 매우 팽팽하다. 이제 그걸 고도로 하죠.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통치행위라고 인정되면은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거예요. 자제돼요. 다만 현재에서는 헌법소원은 가능해요. 헌법소원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치 판결이라 헌법소원은 정치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소원이 가능해요. 따라서 사법심사가 부정된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사법심사가 부정된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행정소송은 안 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거든요. 또 행정소송은 안 된다. 부정된다. 그러면 맞는 표현. 그러나 사법심사가 부정된다. 그러면 틀린 표현. 왜? 헌법소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행정성의 이제 한계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계가 이제 첫 번째는 지금 A 한계 이제 지금까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A와 관련된 한계는 시험 문제에 뭐 낸다? 통치행위를 낸다는 거예요. A와 관련된 한계는 시험 문제를 통치행위로 낸다. 그다음에 B와 관련된 한계로는 요거네요. 자, 청구 취지 1번. 자, 권력분립의 원칙은 행정소송에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에 관할 법원이에요. 관할 법원은 우리가 행정법원이라고 해요. 서울에는.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자신에게 속한 권한을 갖고 있죠. 즉 소송을 수행할 소송 수행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수행되는 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아까 봤잖아요. 3조와 4조 있다. 3조. 그러면 특히
4조에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해서 1호, 2호, 3호 세 개의 소송만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 취소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자의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왜 다른 걸 쓸 수 있을까 했더니 행정법 제4조는 열거 규정이야. 그러니까 열거된 것만 쓸 수 있어.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야.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이거 열거 규정, 그 다음에 예시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단 말이에요. 예시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거 규정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열거된 소송은 유명항고 소송, 열거되지 아니한 소송은 무명항고 소송이라고 보면은 요렇게 있잖아. 요렇게 보면은 이거 긍정설. 열거 규정으로 이해되어 열거된 소송만 가능하다 하면 부정설. 음행소송 부정설. 여보세요? 음행소송의 3조에는 4조에 의무행소송이라는 게 없잖아요. 취소소송, 확인소송만 있지 이행소송이 없잖아요. 이행소송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이 4조가 열거 규정으로 이해되면 열거된 소송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 소송을 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잘못 썼네. 이거 열거 규정이 아니고 예시. 이거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제4조를 예시 규정으로 이해하면 이 예시된 소송은 이거 잘못 썼어요. 예시된 소송은 유명항고 소송, 예시되지 아니한 소송은 무명항고 소송이다 하면 긍정설이에요. 여기서 유명, 무명이 무슨 뜻이냐? 이 유명, 이 명자라는 말은 이름 명자거든요. 이름이 적혀져 있는 소송이네. 그게 유명항고 소송. 그러니까 유명항고 소송은 행정법 4조에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 부작용 소송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4조에 안 적혀져 있어요. 안 적혀져 있는 것은 무명항고 소송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명, 무명으로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 쓰는 것 자체가 긍정설이에요. 이거 쓰는 것 자체가 긍정설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서 예방적 금지 소송은 무명항고 소송이다라고 만약 누군가 썼어. 그럼 그는 판례 가서는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타당하다 말 썼어요. 그러면 모순이에요. 진술의 모순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무명항고 소송은 긍정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이건. 그러니까 학설에서는 요걸 쓸 수가 있는데, 학설에서는 유명, 무명이라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밖에 빼내서 음행소송은 무명항고 소송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 말 자체가 진술이 모순돼 있다고요. 무명항고 소송은 인정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요거요. 이걸 답안에다 꼭 이렇게 쓰는 사람이 꼭 나온다고요. 그건 완전히 점수를 계속 떨어뜨린 요소예요. 그 표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예시로 다 바꿔주세요. 예시 규정. 행정법 제4조는 예시 규정이므로 예시 규정으로 이해되면 예시된 소송은 유명항고 소송, 예시되지 아니한 소송은 무명항고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은 긍정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부정설이에요. 어떤 게 어떤 걸 부정 긍정이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무이행 소송이에요. 의무이행 소송의 논리만 하면 부작위와 확인 소송까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은 의가 당사자가 신청한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해요. 그러니까 내주지를 않아요. 내주지 않으니까 그 신청한 행위를 해줄 것을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래, 그 신청한 행위 너한테 줄게.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처분청만 할 수 있는 처분을 법원이 처분청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지금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에서 형식적 권력분리 원칙, 행정법 제4조는 열거 규정이다. 형식적 권력분리 원칙과 형식적 법치주의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그랬더니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4조 갔더니 적혀져 있네. 그러니까 법에서 하라 하니까 그 규정은 열거 규정이지. 부정설. 그 다음에 실질적 권력분립은 뭐냐면 권력분립을 왜 행정, 입법, 사법으로 하나의 권력을 찢어놨냐는 거죠. 찢어놓은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찢어놓은 거다. 그런데 아니 찢어놨더니 이제 갔어요. A라는 부서를 갔더니 그 일 저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B 부서로 갔어요. B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거 저희 일 아닌데요. 왜? 법에서 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또 C 갔어요. 그러면은 국민이 어떻게 사각지대에 있을 때 누구도 보호 안 해주잖아요. 아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찢어놨더니 서로 자기 일 아니라고 소 닭 보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안 된다는 거 이러면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 권력 분립이에요. 실질적 권력 분립은 뭐냐? 찢어놓은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예외적으로 누구의 권한도 아닐 때는 누구라도 당장 누구라도 그 자가 해줘라. 해줘라. 그게 실적 권력 분립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 제4조는 열거 규정이 아니게 돼요. 예시 규정이 돼요. 의무행 소송에 소위 말하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소송의 형식이 없지. 네. 그런데 너 누구도 지금도 굳이 안 해주지. 예. 그러면 그때는 행정법원에 그 권한이 없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권력 분립이니까 빨리 해줘. 그게 바로 실적 권력 분립 원칙 행정법 4조를 예시 규정으로 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긍정설이죠. 그러면 이 긍정설일 때 이거는 예시 규정 너무 긍정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례적인 처분 요건. 이례적이란 말은 다른 방식으로는 못 가 그런 뜻이에요. 다른 방식으로는 처분을 못 해. 그다음에 그랬던 그 문제는 근데 사전에 그걸 굳이 안 하면 큰일 나.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례적인 처분 요건, 이례적이란 말은 다른 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뜻이에요. 의가 일자가 하나, 의자랑은 뜻 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하나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런 뜻이에요. 이례적인 처분 요건. 두 번째는 사전 구조의 필요성은 뭐냐면 기다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먼저 미리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전 구제, 사전 구제의 예방의 필요성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보충적인 거는 뭐냐면 판결이 나오지 아니하면 이자는 구제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긍정을 해주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판례는 택도 없는 설이에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부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설 잘 알고 계셔야 돼. 검사한테 압수물을 환부하라. 이 환부는 뭐예요? 돌려줘라. 라잖아요. 라. 청구 있잖아요. 이 청구는 뭐예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가 청구의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쓰는 거예요?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청구 취지 1번을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라. 라는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은 우리 판례가 그걸 뭐라 하냐? 소위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아예 평가를 내려줘요. 판례가. 이 판례 표현이에요. 이 청구는 무슨 소송이다? 소위 의무이행 소송이다. 이 의무이행 소송이니까 행정법 4조 한번 가볼게. 이 소송을 인정했는지 그랬더니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판례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4조에 없네.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쓰는 문제 10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다음에 검토해서 부작위 확인 소송의 사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사무나 뭐예요? 여기 나왔죠.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에 이 소송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 소송을 인정해버리면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있잖아요. 행정법 4조의 3호에 있는 부작위 확인 소송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인정 안 하죠. 절대 활용을 안 하죠. 그러면 법조문에 있는 정상적인 소송 형식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사무나 문제. 그 다음에 항고소송 아까 가르쳐줬죠. 본질이 뭐라고요? 고가 먼저 존재해야 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고가 없잖아요. 압수물 환부 거부 처분 추송으로 가야 되지. 압수물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선제하는 행정행위를 통제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부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그다음에 이 기타 항고소송 논의는 이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도 똑같아요. 학설과 판례만 예방적 쓰면 돼요. 예방적인 게 뭐예요? 판례 뭐예요? 구청장은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청구는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는 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판례 쉬워요. 구청장은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청구는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으로 현행 행정법 허용돼 이렇게 쓰면 돼요. 올해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쓰면 돼요. 그게 판례예요. 그게 판례예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서는 아니 된다. 검토에서는 이 문제 여기 부작위부합 소송이 아니고 일로 가면 되죠. 항고소송의 본질은 선제하는 행정행위를 통제하는 소송의 점에서 부정소가 판례사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요게 전가의 보도예요. 여기에 이거 이 표현이 이게 완전 범용답안이 범용답안. 이 표현이 범용답안이에요. 이쪽에 와서 행정소의 한계에서. 자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끝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 건데요. 이게 몇 페이지까지냐면 8페이지까지 얘기예요. 8페이지까지 얘기. 8페이지까지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만나니까 그때까지 한번 여기 8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달한 요걸 가지고서 읽으셔야 돼요. 요걸 다 날려버리고 이제 내가 한번 이제 읽어봐야지 내가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 이 공부를 하실 때 강의를 외우셔야 돼요. 강의를. 제가 전달하는 강의를 외우셔야 되고 이 부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걸 외우셔야지 그거를 참고로 해서 내가 한번 법을 한번 이해해봤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한 걸 얹혀가지고 그냥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하면 시험 합격하고 나서 또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막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막 그거 막 파고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딱 전달하는 지점까지만 공부하세요. 전달한 지점까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적어 가지고 사무실에 내주세요. 제가 매일 나오니까 사무실에 내주시면 그거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그거 정리해 가지고 제가 그걸 드릴게요. 그 Q&A를 해가지고 드릴게요. 그거 바로바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부터 10문제씩 미리 낼 건데 이 8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 낼게요. 8페이지까지 낼 거예요. 8페이지까지 이거 여기 앞에 있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낼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뭐 법조문을 낼 것이고 판례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이것만큼은 학설은 좀 암기하고 가야 된다. 요거 몇 개. 학설을 막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학설은 몇 개만 암기하면 돼요. 몇 개 정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검토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암기를 해놔야 되거든요. 검토에서 핵심 키워드 이런 거, 이런 키워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문제씩만 매일 많이도 안 해요. 10문제 해봐야 이거 한 뭐 13페이지 정도 나가거든요. 매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10문제 정도만 매일 암기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제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과목씩 공부를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날 배운 거 있죠? 배운 것을 다음 시간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으면은 5회독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5회독을 해요. 그러면 2회 때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축약돼서 머릿속에 들어가요. 특히 시험 문제 낸 거를 머릿속에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2회 가서 그러면 1회, 2회 공부하시고 지금 우리가 13회인데 1회, 2회. 그 다음에 3회 나가면 1, 2, 3. 4회 나가면 1, 2, 3, 4. 그래서 내가 만약에 4회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1, 2, 3, 4, 2, 3, 4, 5, 3, 4, 5, 6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3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첫날 배운 거. 둘째 날 배운 건 12회독. 셋째 날 배운 건 11회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읽으세요. 누적적으로. 근데 누적적으로 읽으시는데 이제 행정쟁송법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암기할 게 많아서 한 5회독 정도를 하시면 딱 적당해요. 5회. 그래서 1, 2, 3, 4, 5, 2, 3, 4, 5, 6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노동법, 그다음에 경영학 과목 2과목도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내년에 생동차로 붙어요. 아니 생동차로 붙어 나가셔야지. 내년에 붙어 나가버리셔야 된다니까. 이게 해마다 여기에 있게 되면 더 늪으로 들어가요. 어떤 늪으로 들어가냐면 더 자세히 알아야지. 아, 내가 더 정확하게 몰라서 떨어진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절대평가를 빙자한 상대평가거든요. 이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일정 점수 이상을 맞는데 그 안에서 상대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자국 혹은 반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무조건 붙는 시험이란 말이죠. 무조건.
그래서 암기하라는 거 위주로 잘 암기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전달할 때도 뭘 암기하셔야 되면 꼭 암기해서 그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암기한 게 내년 시험장 가서 현출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누적적으로 보셔야 돼요. 누적적으로.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조금 이따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 두 문자로 계속 암기하시면서 같이 해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뭐 행정쟁송법은 전혀 저기 안 되는데 걸림돌이 안 돼요, 사실. 근데 다른 과목이 이제 많잖아요. 특히 경영학 두 과목은 범위가 없거든요. 이 법조문이라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약간의 한 문제 정도는 꼭 이렇게 삐딱선을 타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 그거는 어차피 상대평가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 한 문제는 상대평가라서 누구도 못 써요. 그 다음에 누가 그러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그거 얘기했어요. 얘기하면 뭐해? 못 쓰는데. 들은 거 있는데 못 쓴다니까요. 이 답안 형식으로. 그것까지 가르쳐 줄 정도면 무지막지한 양이 필요해요. 강의를 하는 양이. 그러니까 그 강의라는 그 한정된 그 범위 분량 안에서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달한 것만 제대로 강사 선생님들이 전달한 것만 제대로 외우시면 내년에 생통차 100% 합니다. 100%.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시고 지금 당장 못 알아듣는다 해서 지금 당장 못 알아듣는 게 내년 시험장 갈 때도 못 알아듣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르려 하지 마시고 지금 연기 때는 익숙해지려고 용어에 익숙해지고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전문 판례만큼은 좀 외우는 걸로 몇 개 정도는 제가 외우라고 하라는 거는 반드시 외우는 걸로 그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면 좀 지나면 이게 익숙해지면은 뭐 그게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진다고요. 그런데 암기가 안 되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서 저랑 같이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